뭐 이게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에 대해서 조금 확률적인 게임을 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채권 시장 또는 금리에 유리한 방향 쪽으로 이번 FOMC에서의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채권 시장을 보며 느꼈다는 건 금리가 조금 많이 올라갈수록 미국 정부든 아니면 연준이든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구두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뭐 의견으로든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니다, 이제 연준인 올해 금리를 내릴 거다. 그런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뒷받침됐다는 거죠. 네. 뭐 재무부에서는 미국 국채 발행 사이즈를 줄인다는 식으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조금 눈치를 보는 움직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정부든 통화정책이든 아무도 시장 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걸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특히 수요일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치유하는 수요일 채권 얘기까지 더불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명실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연 CPI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조금 기대가 있었죠. 그동안 이제 그 전에 실업률 자체가 시장 컨센서스를 많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가도 만약에 여기서 많이 빠진다면 연준에 다시 한 번 더 인하가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컨센서스를 헤드라인이랑 이제 근원 둘 다 플러스 0.1%포인트 상회를 하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또 일축되는 CPI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엇갈리는 흐름들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건 주거비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거였는데, 뭐 주거비 관련 인플레이션의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화 관련 인플레이션 항목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물가의 주도적인 하락을 견인했던 부분 중 하나가 재화 인플레이션의 하락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냈는데 다시 재화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은 일련의 불안감들을 조금 주지 않았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평을 조금 해보자면 역시나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의 스티키한 측면들이 확인이 됐고, 이번 인플레이션 발표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앞으로 신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에 조금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6월 첫 인하, 그렇죠. 예상을 하고 4회. 네. 네, 그렇게 인하를 예상하는데 이것에도 변함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건 네. 아니고 네. 지금 네. CME 시장에. 네네.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4회입니다. 네. 그리고 첫 시작 인하 시점은 6월로 현재 프라이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 자체가 크게 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형성됐던 건 뭐 사실상 5월 달 인하설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여전히 20만 명을 상회하면서 5월보다는 6월로 한 달 정도 밀리는 분위기였고, 물가 자체도 시장의 그런 기대감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6월 인하 전망이 크게 달라지기는 좀 어려울 거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지난번 방송 통해서 뭐 연준은 빠르면 이제 6월 정도에서 뭐 또는 7월 정도에 인하 액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각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이제 지금 CME 선물 시장에서는 연 4회 정도의 인하가 프라이싱 돼 있습니다. 4회면 100bp죠. 네. 근데 저는 뭐 100bp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물가랑 고용의 둔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연준이 인하를 시작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인하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서 저는 연 3회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은 6월 첫 인하 뭐 동의하시는 측면이 있고 네. 3회 정도로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시장의 예상들 이제 FOMC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이번에 다음 주에 열리죠. 3월 FOMC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는 네. 3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뭐 첫 번째로는 연준이 올해 바라보는 인하의 횟수는 지난번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연 3회 75bp 정도가 현재 점도표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뭐 두 번째로 연준은 아직까지 명확한 인하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뭐 직전에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서 not far, 뭐 멀지 않았다라는 좀 두리뭉실한 의견들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연준은 뭐 6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아니면 더 밀러지든 여전히 여지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생각하는 인하 시점과 연준이 생각하는 인하의 시점의 간극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스테이트먼트의 변화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건 이번 3월 11일이죠. 그저께 BTFP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습니다. 은행의 대출 제도. 네. 이게 뭐 작년 3월 달 미국의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제 유동성 관련된 리스크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연준에서 대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었고 이게 지금까지 지속이 되오다 3월 11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은행권의 대출 잔고가 대략 한 1,600억 달러 정도에서 횡보세를 그동안 보여왔는데 이게 중단이 되면서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은행들이 필요한 특히나 중소은행들이 자금이 필요했을 때 재할인 창구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BTFP 대체제로. 근데 이게 재할인 창구를 사용하게 되면 일종의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 A 같은 은행들이 갑자기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자금들을 조달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기준금리 긴축 사이클인데 저 은행의 유동성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예금 인출이 본의 아니게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은행들이 그런 낙인 효과들을 받지 않고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일련의 조금 개선된 보완책 같은 게 과연 이번 FOMC에서 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지 여부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BTFP 종료됐는데 그거 말고 다른 조금 완화적인 보완책이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일각에서 다시 뭐 연초 NYCB 문제도 튀어나오고 은행들 관련해서 리스크들이 여전히 높다라는 그런 워딩들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연준의 긴축 사이클의 종료 시점, 그러니까 인하 사이클로 돌아가는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 관련된 그런 리스크들이 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뭐 확인이 된다면 또는 그런 이벤트들이 나올 수 있다면 아마 뭐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관련된 뭐 추가적인 제도 보완책을 조금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좀 여쭤보면 BTFP 예정대로 종료가 됐고 네. 재할인 창구가 그래서 늘까 네.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사실 이 낙인 효과 뭐 낙인 문제 말씀해 주셨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상원 보고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낙인 이 문제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이 은행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FOMC에서 확인을 좀 할까요? 아니면 대안으로 또 어떤 걸 제시를 할까요? 대안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네. 그 전에 나온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은행들이 무조건 1년 안에 이런 재할인 창구들을 강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은행들이 1년 안에 이 프로그램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의무적인 조항들을 만들면 실제로 유동성이 필요한 은행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유동성은 필요가 없지만 그냥 강제적인 조항에 의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은행들도 있을 거고 둘 다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게 필요한 은행들에 대한 낙인 효과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강제적인 조치들을 뭐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 어떤 한 은행이 재할인 창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시장의 일파만파 조금 확대돼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적어도 뭐 보완 대책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파월 의장의 구두로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이런 대책들을 조금 만들어 보겠다라는 발언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앞서서 말씀해 주신 관전 포인트 첫 번째 그 시장과 연준의 간격 시각차를 좀 좁힐 수 있을지 FOMC를 통해서 지금 시각차는 어느 정도로 어떤 뭐 특징으로 좀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인하의 시점인 것 같아요. 시장은 6월. 근데 연준은 아직까지 아무런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번 FOMC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 중 아니면 빠른 시일 내 이런 not far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장이 예측할 만큼의 언급이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횟수인데 이건 이번에 점도표가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횟수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간극이 좁혀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낫파를 뭐 일각에서는 두루뭉실이라고 얘기하지만 낫파를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은 보기도 하니까 네. 조금 어떻게 또
좀 더 확실한 표현 네, 이런 게 맞습니다. 나올지 네, 맞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큐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번에 주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FMC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큐티의 감속 논의를 3월달 FMC에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워딩을 했습니다. 이제 3월달 FMC에서 그래서 큐티 감속과 관련된 스케줄이라든지 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걸 기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큐티 감속이 진행되면 뭐 동시에든 아니면 그 다음에든 당연히 인하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케이스를 보면 그래서 시장에서는 큐티 감속의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지가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제가 지난번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 케이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큐티 감속 당시 하더라도 2018년 12월 달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준에서 큐티 감속을 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FMC에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한 달 뒤인 2019년도 1월 달에 큐티 감속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2019년 3월 FMC에서 큐티 감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6월부터 큐티 감속을 할 거고 9월 달까지 종료를 하겠다라는 스케줄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조금 앞당겨서 이미 1월 달 F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3월달 FMC에서 큐티 감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시행은 저는 이제 5월달 FMC부터 큐티 감속이 시행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큐티 감속이랑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랑 동시에 진행될 거냐? 저는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인하보다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담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큐티 감속이 먼저 선행적으로 시행이 되고 한 달 뒤 또는 두 달 뒤인 6월에서 7월 정도에 실질적인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큐티 감속과 인하의 동시 진행보다는 큐티 감속이 좀 더 먼저 진행되는 쪽으로 네, 동시 보시네요. 진행될 만큼 현재 펀더멘털의 상황이 따라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준이 보는 지표를 굳이 두 가지만 따지라면 고용과 물가인데 뭐 고용에서도 여전히 20만 명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여전히 고용 관련된 임금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 역시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티키한 측면들이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서둘러서 큐티 감속이랑 금리 인하를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들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그러면 큐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스케줄이 이번에 나오고 네, 맞습니다. 인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시장은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요? 일단 저는 채권 시장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일단 채권 시장은 지금 현재 연초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80에서 4.30의 큰 레인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네. 뭐 그 안에서 지표들의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하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3%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채권 시장이 유리한 쪽으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 레인지의 중반 단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럼 그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이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재료들을 발표하기 시작한다면 채권 금리는 레인지 중반에서 하단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금리는 아마 하단이 3.80 정도에 수렴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의 케이스로 이번에 아무런 힌트도 제공하지 않고 큐티 감속에 대해서도 뭐 5월 달에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라는 이런 한 단계 미루는 식의 발언을 한다고 하면 금리는 다시 상단 쪽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10년물 입찰도 있었잖아요. 부진했습니다. 이게 좀 부진한 네, 걸로 맞습니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상징이 아무래도 있습니까? 네. 물가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수치 자체는 0.1%포인트 밖에 컨센을 상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재화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요인.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주거비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재화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이건 뭐 주거비의 하락분을 상쇄시키지 않을까, 물가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금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4%대 초반에서 지금 상당히 좀 오래 그래도 맞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레벨 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딱 레인지의 중반이에요. 중반. 왜냐하면
금리를 더 내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를 언제 내릴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연내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할 거잖아요. 나파라는 발언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QT 감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방으로도 크게 올라가기 힘든 구간은 맞습니다.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금리가 이렇게 높게 지속되다 보면 크레딧에 관련된 리스크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요.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BTFP 프로그램들이 지금 중단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은행들이 이걸 버티지 못하고 또 터지기 시작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또 있어서 금리가 더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딱 심리적인 중간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동인이 뭐가 되냐? 당연히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과 스테이트먼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게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에 대해서 조금 확률적인 게임을 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채권 시장 또는 금리에 유리한 방향 쪽으로 이번 FOMC에서의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채권 시장을 보며 느꼈다는 건 금리가 조금 많이 올라갈수록 미국 정부든 아니면 연준이든 조금 연준의 기타 위원들이든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구두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뭐 의견으로든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니다, 이제 연준인 올해 금리를 내릴 거다. 앞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할 거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는 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뒷받침됐다는 거죠. 네. 뭐 재무부에서는 미국 국채 발행 사이즈를 줄인다는 식으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조금 눈치를 보는 움직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정부든 통화정책이든 아무도 시장 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걸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수준에서 다시 한번 이전처럼 채권 금리가 뭐 4.3 이상으로 튀어 오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방향성으로 보면 위보다는 아래쪽의 확률이 좀 더 크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인지의 딱 중간에 좀 네. 오래 머물러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균형이지만 어떻게 보면 방향을 어디로 갈지 맞습니다. 아직은 네. 결정을 확실히는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3월 FOMC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도 좀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 스프레드 변동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 달, 뭐 조금 길게 2월 말까지 국내 채권 시장은 신용 스프레드의 축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축소가 뭐냐면 크레딧물에 대한 채권의 강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뭐가 특별해서 나타났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에는 연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뭐 연말 효과랑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말에 보통 주요 채권 기관 투자자들은 북클로징을 합니다. 11월 정도에 채권들을 더 이상 담지 않고 뭐 자연스럽게 계정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부터 매수를 하지 못했던 기관들이 연초가 딱 시작되자마자 채권들을 다시 매집하기 시작하는 현상이고요. 네. 그에 반해서 채권의 발행들은 뭐 연초부터 그렇게 뭐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행량은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는데 채권 수요자들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채권 금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초부터 2월 말까지 시작해서 채권 크레딧 시장에 초강세 현상이 나타났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3.5%입니다. 네. 근데 국채로 대변되는 한국의 국고채 금리는 지금 전구가 3.5%의 아래에 있습니다. 뭐 국고채 3년은 3.3%, 국고채 10년은 3.4% 이렇게 기준금리를 다 하회를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이상한 현상인 거죠. 가장 만기가 짧은 기준금리가 3.5인데 나머지 만기가 긴 채권들의 금리가 더 낮다는 건 아무래도 앞으로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채권시장에 베팅이 들어갔다는 거겠죠. 그러면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이미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대안 중 하나가 크레딧 채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채 대비 크레딧 채권으로서의 수요가 몰렸고,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채권의 강세가 나타났는데, 그럼 이게 계속될 거냐? 저는 이제부터는 크레딧 채권들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일단 연초 효과는 끝났어요. 이제 3월 넘어가면서. 그럼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 뒤로 밀려지고 있단 말이죠. 뭐 연준 같은 경우는 3월에서 5월, 6월 달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월 달 금통위에서
앞으로 적어도 상반기 동안에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수가 안주할 수 있으니까 뭐 7월에서 8월 정도 조금 넘어가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힌트들이 제공이 됐는데 그러면 그 앞으로 최소 한 5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인하를 하지 않는 구간에서 펀더멘털이 안 좋은 크레딧 채권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크레딧 채권들에 대한 약세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이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네. 그 당일에 금통위가 있었던 그때는 6명 중에서 1명만 인하 의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봤더니 2명 네, 인하 맞습니다. 의견 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하 의견이기보다는 말로 이게 네네. 네.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아. 게 한국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3개월간을 봤을 때 통화 정책에서 뭐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각각 금통위원회 의견을 묻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기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각에서 의견들도 묻고 최종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발언들을 하는데 앞으로 3개월 뒤에 채권 시장에서의 통화 정책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는 설문조사에서 당시는 1명의 의견이 확인이 네. 됐었고 이번에 의사록에서 인하라기보다는 조금 애매했어요. 표현 자체가 좀 중립적이었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이게 인하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니고 앞으로 3개월 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이어서 이게 명확한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5월달 금통위가 이제 뭐 앞으로 4월달, 5월달도 있는데 5월달 금통위 정도의 이제 그 국내 수정 경제 전망과 같이 공표가 됩니다. 금통위에서 그때 아마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향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BOJ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통화정책 변화가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는 뭐 예상들이 좀 많은 가운데 최근에 엔저가 엔고로 좀 네. 바뀌어가는 양상도 있고요. 네. 어떻게 흐름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2분기 정도에는 드디어 이제 길고 길었던 BOJ의 마이너스 정책 금리가 제로 금리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춘투 임금 협상 결과가 확인이 되고 이게 물가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 4월에서 5월 정도에 아마 BOJ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JGB죠.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통화 가치도 엔저에서 엔고로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4월로 보고 계세요. 뭐 시점은 가깝다면 어렵지만. 네, 4월 정도가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 그러니까 춘투 이후에 전통적으로 네. 뭐 이런 게 이제 나타난다 했는데 이번에 결과가 뭐 시장에서 얘기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은 없는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일본은 기업들의 임금 협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도 지금까지 컨센서스로는 아무래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지배적이고요. 그럼 당연히 이게 물가 지표와 임금 지표에 반영이 될 거고 일본의 물가 상승률도 역시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필요한 채권에 대한 전략 어떻습니까?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시점인가? 생각이 많습니다. 네. 일단 만약에 뭐 베스트 케이스는 이거예요. 네. 3월 FMC에서 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3월 FMC에서 정말 크리티컬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금리가 엄청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 오히려 따라서 매수하시기보다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도 3월 달, 4월 달 지표는 그렇게 채권 시장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금리는 반등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3월 달 FMC에서 금리가 굉장히 강해진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잠시 쉬어가다가 지표 쪽에서의 조금 비우호적인 재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금리가 튈 때 다시 한 번 더 채권들을 조금 매수 포지션을 확대하시는 게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조금 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럼 지금부터 채권 담으셔도 돼요. 뭐 앞으로 연준과 한국은행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미시비도 마찬가지고 주요 국가들은 이제부터 금리를 뭐 6월이든 7월이든 아니면 어떤 시기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지금과 연말을 비교해 보면 연말은 무조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이 적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올해 선진지수 편입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도 우리 작년부터 얘기 좀 많이 네, 했었잖아요. 그쵸. 진행이 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행스럽게도 네. 지금 그 유로 그 통합 계좌는 지금 6월부터 시행한다라고 얼마 일주일 전에 공표가 났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선진지수 편입이 안 됐던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통합 계좌랑 두 번째는 외환시장 개방인데 6월부터 통합 계좌 시행할 거고 그 외환시장 개방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제 기재부에서 하반기 빠르면 7월 정도에는 시행될 수 있겠다는 얘기들 나왔어요. 그럼 그게 순차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번에 편입 결정이 3월이랑 그리고 9월 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둘 중에서 3월 달은 이미 물 건너 갔을 거고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결정일 날은 아마 편입될 가능성들이 저는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긍정적으로 작년에 좀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행히 이제 정부 정책이 6월 달부터 통합 계좌를 이제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뭐 정부의 그런 스탠스대로 흘러간다면 아무래도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국내 채권 시장은 요 호재도 좀 맞습니다. 반영해서 봐도 될까요? 수급적으로는 굉장한 호재고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1년에서 1년 반 동안 대략 50조 원 정도는 들어올 가치가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론 가정입니다. 9월이지만 좀 더 미리 생각해서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과거에 이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해보지 네. 않을 수 없는데 어. 뭐 과거에 멕시코라든지 말레이시아 사례를 보면 한 2, 3개월 전부터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9월이니까 대략 한 뭐 6월에서 7월 정도부터는 외국인들이 자금들이 듀레이션을 확대시켜서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